5개 정도의 우리나라의 소위 대기업, 예. 이 그 지역이랑 연고가 좀 강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거나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제 소위 그 지원 기업으로 참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도와들 주시고 지금은 기업에서 어떤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기업들에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 투자를 받은 이 조그마한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하면은 이 기업도 같이 대기업도 같이 이제 이득을 보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이게 뭐 1, 2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네. 물론 하셨습니다만 마음이 급해야 하니까 지금 그렇게 17개 시도에 만들어진 지가 뭐 사실 한 2년? 그 제대로 만들어진 지는 한 1년 몇 개월 됐다고 그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로 치면 뭐 한 2년 좀 넘은 것 같고. 네, 그죠? 재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7월에 만드는 게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6월이니까 1년도 안 된 데들도 성과가 있습니다. 좀 나옵니까? 이게 뭐 숫자로 얘기하면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그러니까 대실 수 저희가 있겠어요? 숫자로 얘기하는 거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수단이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이죠. 예.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다 노력을 해서 네, 네. 아이디어와 창조성을 도입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미 많이 그렇게 인하우스 하고 있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책센터는 개인이나 또 기술 집약적인 기업이 나타나는 것을 전국에 확산을 하는 겁니다. 경제는 서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전국에 17개 지역에 모두 골고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양적인 그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창업의 몇 개를 거기서 네, 센터에서 쿠킹을 했느냐. 네. 우리나라 전체 창업은 몇만 개지만 센터에서 한 거는 기술 창업은 한 1,000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네,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평균해서. 그래요? 네, 1,000개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창업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이 변화하는 나 거. 미국 가고 싶어, 나는 이런 기술을 보완하고 싶어 이러고 이제 나는 이런 펀딩 구해줘라고 와서 상담을 하고 이제 네, 네.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거기서 투자나 융자나 대출을 한 돈도 수천억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디어가 흐르고 사람이 흐르고 돈이 흐르면은 결국은 경제가 흐르게 된다. 이것이 저희의 기본 모토입니다. 이게 잘 되면 대박 기업이 몇 개 나오겠군요. 나와야 됩니다. 지금 1, 2년 만에 대박 기업이 나오는 건 어렵겠지만 물론, 예. 저희는 멋있는 말로 롤 모델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첨단 기술로 기업을 하려고 기업가 정신을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센터에서 육성한 건 아니지만 한국 내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세계로 진출해서 대박이 난다는 걸 보여준 예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IT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많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요즘 경제의 큰 문제는 이런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뭘 만들지만 정작 일자리는 별로 안 늘어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 때문인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별도로 고용조언이라는 거 하셨다고? 그건 뭡니까? 고용조언이라는 거는 우리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은 고용조언이지만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를 매칭을 하는 주로 청년? 주로 네. 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국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은 두 가지면 다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기업은 적절하게 광고가 안 돼가지고 사람이 있는데도 못 찾는 경우가 지방에서 많이 있고요. 미스매치라고 그러죠? 그렇죠. 서로 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이 청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고 교육이 됐지만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딱 맞춤형 인재가 아닌 경우가 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업에 채용하는 정보를 충분히 알려드리고 청년들이 찾아오면 이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당신은 이렇게 조금만 보완하면 여기 기업에 갈 수 있겠다. 그럼 그런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또는 이것이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아예 학교에다가 그 청년들을 배출하는 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기능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 정도 배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DB를 가르쳐주는 문제, 그다음에 매칭해서 보완 교육시키는 문제, 아니면 근본적으로 교육을 탈바꿈시키는 네. 거,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기관들, 또 고용부의 이제 고용부 플러스 센터라든가 대학 창조리 일자리 센터랑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취직을 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 지금 뭐 3월 말에 이제 전부 다 완성을 했으니까 지금 한 두세 달뿐이 안 됐습니다만은 고용주는 좀 늦게 만들죠. 예, 예를 들면 충북 같은 데서는 어떤 한 기업이 이렇게 자기 소요를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서치를 해서 48명을 한꺼번에 취직시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작지만은 이러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이제 정착시키는데 네. 큰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만든 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우리 박 대통령 정상회교 하면서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하셨는지 벌써부터 배우러 오는 데들이 많다면서요? 뭐 구경하러 오는 데는 엄청납니다. 그게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 나라가 한 200개쯤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훌륭한 모델을 가지고 훌륭한 경제 모델 그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불과 한 20개 뿐이 없습니다. 몇 개 안 되죠. 나머지 170, 예. 80개 국가는 한국을 모델로 한다 맞아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계속 러브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들 나라에도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뭐 사우디라든가 브라질, 온두라스 이런 등등 나라에는 혁신 센터를 한국형 모델로 해서 예. 배워서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그 나라에 정착시키는 것들을 한 데도 있고 또는 그 나라의 창업이라든가 우리 이런 돈 좀 프로그램을 받습니까, 그거? 우리나라 청년들이 거기 가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하기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제 교류가 막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우리도 이제 만든 지 한 1, 2년밖에 안 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미 수출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델을 수출을 하는 거죠. 그 뭐 모델 센터. 수출료 좀 받아야 되지 않아요? 네, 받을까요? 창조경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네. 워낙 창조경제가 아리송하다 하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까 장관님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창업 지원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의 기업들도 변화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기존의 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미래 방향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미래 방향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이 얘기의 시작은 알파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장관님이 그 바둑 대구 현장까지 직접 가셨다면서요? 당연히 가봐야죠. 그거를 이제 온몸으로 느껴야 되니까.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알파고라는 것의 능력을 한 6개월 전에 알파고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다 그랬죠, 우리. 잘 몰랐죠. 그런데 시합하기 전에 구글 팀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한 판뿐이 못 이겼죠. 충격이셨나요? 장관님한테도? 그 기술 발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구나.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더 뛰어넘고 앞서갈 수가 있다. 그러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빼고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설명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즉 소프트웨어의 아주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하고 바이오 분야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 다양한 신기술이 이제 결합해서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으로 바꾸는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무슨 전기기관이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인터넷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었듯이 예. 이것이 도래하면은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틀, 가치관, 뭐 교육, 뭐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다 해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지금 없는 직업이
한 절반 이상은 다 대체될 것이다. 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취직을 할 때쯤 되면은 지금 있는 직업의 반은 없어지고 다른 걸로 대체됐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제 과거식으로 예. 천천히 리듬을 가지고 안정된 또는 이제 고착된 사회 시스템은 더 이상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 소위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 그 사회, 그 개인은 상당히 어려움을 미래엔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뭘 알아야 대비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없는 직업이 한 절반가량은 바뀌어버린다. 지금의 직업들이. 네. 그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를 알아야 대비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세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미래부가 이제 미래라는 단어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저희가 미래준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래를 잘 예측을 해서 네. 거기에 대비를 하자 대비하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또 그 필요한 인재를 키를 때 예, 그게 교육도 큰 한 바꿔야 돼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바이오가 어떻고 대비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저는 또 하나 큰 분야가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들어가는 거? 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 직업을 만들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산업이 일으켜지겠다. 이런 일자리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는 예측만 해갖고 나타날 수 없는 분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제시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가능성을 가진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융합해서 뭘 쿠킹해서 내놓는가 하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고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런 상상력과 능력을 배제하고 남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겠다는 것에 그렇군요.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만드는 분야는 우리나라가 어느덧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앞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류에 대한 의무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동시에 전개를 했을 때 새로운 직업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또는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제가 어디서 한번 인상 깊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알파고 충격 이후에 한국 언론들이 네. 그 이후에 한국에 오는 해외의 많은 석학들이 있잖아요. 그 석학이 과학 분야가 이 과학기술 분야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는 사람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이걸 물어보더래요. 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아느냐? 외국의 석학이라고 그걸 아느냐? 네. 아니 왜 물어볼 생각만 하고 우리가 만들 생각은 못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장관님 말씀 바로 그거군요. 네. 제 질문은 참 수준 낮은 아니, 질문이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측하고 대비하고 네.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지 이 생각만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네. 어떻게 만들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하나의 전부 다 기술적인 바탕이 있는 분야입니다.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뭐 수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기술 분야를 튼튼히 하는 것이 첫 번째 대비책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챌린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뭐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뭐 다양한 문화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언론 방송도 굉장히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산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법, 질서, 규제 윤리까지도 다 틀에 안 맞습니다. 새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고치거나 새로 정립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열려 있고 진취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진출시켜서 사실 고정되어 있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를 교육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많이 배출하는 그것이 제일 근본적인 밑바탕에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미래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처랑 다 협업을 하는 그렇죠. 거죠. 민간이랑도 협업을 하고. 근데 미래부가 그것의 기획 분야, 네, 미래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셉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뭐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한다거나 문화부는 문화에 관련된 뭐 스포츠에 관련된 말씀을 주신다거나 교육부는 교육부는 새로운 뭐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뭐 창의성 교육, 기업가 정신, 뭐 공과대학 혁신 이런 등등을 다룹니다. 처음 그 얘기 시작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이걸 미래부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히 부르시는 보통 이유가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지능, 네. 소위 소프트웨어 분야만 집중을 합니다. 예. 근데 알파고의 예를 들어보시면은 예를 들면 알파고라는 기계가 있는데 아주 깨끗한 처음에 나타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바둑의 규칙만 주입을 했다. 갖고 안 되죠. 바둑을 잘 둘까요? 안 못 되죠. 둡니다. 지능만 있다고 해서 룰만 안다고 해서 바둑은 못 둡니다. 바둑 게임을 많이 관전을 하고 그렇죠. 기보를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보다? 요거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능과 정보가 같이 있어야 발전한다. 그래서 지능 정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능과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크게 말하면 빅데이터를 그냥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능.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 뭐 바이오 정보, 여러 가지 교통 정보의 집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대한민국은 사실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에 그렇죠.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이제 제약이 인터넷 있습니다. 인프라 이런 데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앞서 있으니까 네. 정보는 많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좀 융합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저는 계속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만 많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 있어서 한국은 앞서간 선진국보다 뭐 한 2점 몇 년 뒤처져 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엄밀하게 뭐 측정을 해야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한국이 조금 늦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갈 길이 있다 그러면은 모두 다 이게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부. 네, 그러니까 거의 출발선상에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늦었다 빨랐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의지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념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 있습니다. 미래부는 그런 그 지능정보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법제도를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을 키우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후 데이터라든가 교통 데이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하면은 많은 응용이 나오고 아주 재밌는 서비스가 나오고 산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이건 내 거야 그러고 다 이제 벽을 쌓고 감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공유 체제를 만들고 또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고 이런 것은 이제 정부가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은 기초 원천 기술은 정부 주도로 이제 공급을 하지만 민간이 많이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무슨 연구소를 지금 하나 만들고 계신 거죠? 네, 아직 뭐 이름은 안 정해졌습니다만은 지능정보에 관련된 기술연구소를 민간 주도로 지금 설립하려고 거의 다 작업을 그건 해나가고 어떤 있습니다. 모델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거기서 개발할 주제를 정하고 개발을 할 다음에 그거를 가져가서 기업은 가져가서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탕 기술이니까 거기에다가 차별화된 기업의 어떤 새로운 또 차별화된 기술을 또 보태가지고 각자 다른 제품으로 팔게 됩니다. 어느 기업들이 참여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이 무슨 전자회사, 뭐 자동차 회사 이런데 또 금융회사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제일 대표되는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굳이 민간 주도로 만드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기술 혁신에 대한 것, 수요에 맞추는 것 이런 것은